한국사를 공부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그러한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대 사상과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고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5번 보면 한번 출제되는 정도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와서 틀리는데 비교적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분이 변화해 가는 양식을 좀 구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살펴보시죠.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이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백제는 돌무지 무덤, 벽돌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고구려에는 없는 벽돌 무덤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백제가 그 고구려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돌무지 무덤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라는 독특하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신라만의 고유한 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통일신라는 지난 시간 도교의 발달에서 한번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김유신 무덤에서와 같이 11지신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 선종의 발달과 함께 부도라고도 하고 승탑이라고도 합니다. 스님들 화장한 다음에 나오는 사리를 봉안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오늘 저와 같이 자세히 이야기해 보죠. 발해는 굴식 돌방 무덤, 벽돌 무덤. 일전에 발해 이야기했다만 말씀드렸는데요. 정예공주하고 정효공주, 8세기 후반 문왕의 두 딸이지만 굴식 돌방 무덤은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양식이고요. 벽돌 무덤은 원칙적으로는 당나라 양식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각각 좀 섞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은 각각 독특한 양식의 고분을 발전시켰습니다. 통일신라 중대 도교의 역량 11지신상 얘기 드렸죠? 신라대 선종 역량 승탑 부도라고도 합니다. 팔각 원당령이 대표입니다. 발해는 8세기 후반 문왕의 두 딸 정효공주, 당나라 양식 벽돌 무덤, 정예공주는 고구려 양식 굴식 돌방 무덤인데 약간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얘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그 고구려의 고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주에 있었을 때죠. 국내성 돌무지 무덤. 이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건데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다만 내부에 방이 없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공간이 안에 없습니다. 따라서 벽화는 없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셔야겠어요. 대표는 장군총입니다. 장수왕 무덤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7층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안으로 이렇게 들려 쌓는 방식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무덤 자체의 모양을 잡고 또 이 웅장함을 더해주기 위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넙직한 큰 돌멩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호석이라고 합니다. 무덤을 지탱하는 돌렛돌. 그리고 배총은 이제 딸려있는 무덤이 있는 게 배총입니다. 네, 그래서 호석과 배총 키워드를 기억하시고요. 만주 지반지역, 국내성이 있던 지반지역에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려 수천 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시 고구려의 위세를 알 수가 있죠. 요 평면도도 한번 잘 봐 놓으시기 바라고요. 특징, 벽화는 없으며, 그죠? 벽화는 없으며 부장품은 도굴로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텅 비어 있는 공간, 여기가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곳인데 도굴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식 돌방 무덤은 평양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남하 정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도읍이 옮겨지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방을 만듭니다. 무덤이 있는 방을 널방이라고 합니다. 그 무덤으로 가는
벽도 같은 통로를 널길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방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벽과 천장에 벽화를 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천장에 그리기도 하는데요. 천장이 돌무지 무덤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올라갑니다. 이걸 모조림 구조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무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천장 모서리가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널길, 겨묵거리 방, 여기는 부장품을 넣는 방이죠. 또 널길, 널방, 여기는 이제 죽은 분이 영원히 숨쉬는 그런 시신을 묻어놓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지림 천장이 있고 당연히 방에는 벽화를 형식상 또 아름답게 그려넣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 보시면 무용총, 접객도, 이 손님 접대하죠. 무용도, 춤추는 사람들, 수접도, 사냥하는 그림 등이 이 무용총 하나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하나 적어볼까요? 네, 고구려 벽화에서는 이 신분에 따라 크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귀족계층이 훨씬 더 크게 그려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두 분이 앉아서 담소리 나누고 있는데 거인으로 나오고 여기 상당히 꼬마처럼 보이는 아이가 뭘 운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웬 거인족이냐, 어린이를 이렇게 학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건 신분을 나타내는 크기 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무용총에는 이런 다양한 벽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 각조총, 각조라는 말이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조총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요 사람 보시면은 코가 매부리코 비슷해서요. 중동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유럽 인물. 그래 당시 이 중동 사람들이 대거 진출했다는 걸 고려의 그 어떤 외교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벽화에서도 고려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이미 당시 이른바 그 실크 로드라고 하는 길 따라서 고려가 중앙아시아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또 이렇게 씨름을 하는 역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일본의 스모하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스모의 그 원형도 고구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 생각을 하게 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일본이 고유로 개발한 거는 뭐 거의 없다. 다만 일본은 외국 거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좀 아기자기하게 발달시키는 면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의 돈가스 같은 것만 해도 완전한 일본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고구려 평양에 있는 강서대묘입니다. 유명한데요. 여기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현무, 남쪽에 주작,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신도, 방위의 신이죠. 강서대묘, 도교의 영양 사신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총입니다. 서역, 유럽이나 중동에서 나타나는 우리 왜 그 로마, 그리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팔각기둥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요. 벌써 고구려 때만 해도 알렉산더 대왕의 이 인도 원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참고만 하세요.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섞이게 되는데 그런 영향일까요? 서역의 기둥까지 고구려 고분 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주택에도 이러한 형태의 팔각기둥이 반영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은 수산리 고분입니다. 이게 그 춤추는 여성 그림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일본 다카마스 고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고구려 고분, 수산리 고분, 오른쪽에 일본 다카마스 고분 참조하시고요. 또 이와 같이 왕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왕비로 보이는 사람, 이 왕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이렇게 귀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궁이라고 해야 될지 행렬을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려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그려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구 12호 구분은 고구려의 전투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른바 그 개마무사라고 하는 전신을 철 갑옷으로 무장한
말도 여기 철갑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이 늠름하게 행진하는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물의 신문에 따라 그가 다르다. 불교의 영향으로 연꽃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도교의 영향으로 사신도, 도굴에 취약했다. 남아있는 부장품이 별로 없죠. 안타깝지만. 한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고려인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사마르칸트에 온 여러 사신들의 모습인데 이 오른쪽 끝에 두 사람 머리에 이렇게 깃털을 꽂고 있습니다. 머리에 깃털. 네, 이게 바로 그 고구려 양식의 무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고구려가 바닷길을 통해 여기까지 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비 사막 밑을 거쳐 이른바 비단길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 사신이 수나라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사마르칸트 지역 중앙아시아까지 다녀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또 고구려에서 와주니까 고마웠겠어요. 벽화에 아주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잘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은 백제 구분입니다. 백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구려하고 뿌리가 원래는 같죠. 고구려에서 내려갔습니다. 한성, 서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당시 유행하던 돌무지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남하 세력이 건국, 온조,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벽화는 없습니다. 내부에 방이 없는데요. 석촌동 고분군, 고구려 돌무지 무덤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보다는 조금은 더 크기가 낮지만 3층 형태의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에 봐도 그 상당히 아름다운 형태의 돌무지 무덤이 남아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역시 벽화는 없고 부장품, 껴묵거리라고도 하는데 무덤 안에 함께 넣어놓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굴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굴식 돌방 무덤이 이제 웅진 공주 시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475년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아들 문조왕이 웅진 공주로 천도했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 역시 돌로 널방과 넓게 그 위에 흙으로 덮었는데 공주 송상리 6호분에는 약간은 좀 조악한 형태이지만 사신도와 1월도 이제 주작이죠. 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게 색깔이 퇴화돼 가지고요.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그림이 이렇게 남아 흔적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요. 하나 기억하시고 벽돌 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벽화는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문영왕릉입니다. 북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조입니다. 중국 양쯔강 이남에 있던 왕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온전한 형태로 발견. 그래서 기적이었죠. 국보급 부장품 다수 발견이 되었는데 지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석에는요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동 대장군 중국에서 그런 칭호를 주었다는 건데요. 문영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하면 틀립니다. 근데 이 사마라는 이름이 누군가 우리가 기록을 찾아보니 문영왕이더라. 그걸 파악한 거죠. 매직권. 네, 지석에 들어가 있는 그 부속적인 건데요. 토지의 신에게 땅을 돈을 주고 산 기록이 나와 있는데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입구에 무덤을 지키는 괴수, 이걸 이제 돌로 만든 석수라고 하는데 보면 상당히 앙증맞죠.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죠. 뭐 장엄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성격 더러워 보이는 뭐 강아지보다 좀 훨씬 센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죠. 한번 잘 봐 놓으시고요. 금강기골이 금동신발 화려한 백제 문화가 나왔습니다. 사진이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런 벽돌 구조 그리고 이 관에 이렇게 관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금관에 꽂는 이 장식품이겠죠. 이런 것들이 보시면 얼마나 화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벽화는 없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영왕릉은 벽화는 없다. 여기 하나 적어볼까요? 네, 이런 걸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죠. 백제는 그 성왕 538년 부여 사비로 천도를 하는데 여기 굴식 돌방 무덤에 역시 널방 넓게 흙으로 덮는데요.
영꼬무늬, 이건 불교 영향이겠죠. 영꼬무늬, 이건 불교.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원래는 불교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무늬들은 또 도교의 양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웅진에서 나온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삽이 부여에서, 특히 능산리에서 연결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삽이시기 굴시 돌박 무덤은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형태라는 것도 함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고분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이게 신라 특유의 양식입니다. 나무로 관을 넣고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널을 덧대요. 나무집처럼 말이죠. 그 위에 돌을 쌓고 흙을 쌓았습니다. 돌만 쌓았다가 틀립니다. 마치 돌무지 덧널 하면 돌만 쌓은 것 같지만 흙도 덮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림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시고요. 규모가 매우 거대합니다. 그래서 도굴이 불가능한데요. 네, 좀 이따 한번 보죠. 금관총, 한자로 그 출자 형태의 금관, 매우 아름답죠? 확실히 왕릉인데 어느 왕인지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게 없어서 전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천마총은 천마도 그림인데 이건 벽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에다가 두르는 말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앙증스럽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옷 입고 있는데 보면 아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간혹 있는데 그런 느낌이죠. 말에다가 말 그림을 입혔는데 하늘을 나르는 그런 말입니다. 천마도 벽화 아닙니다. 그리고 서역의 유리잔, 로만 글라스라고도 하는데 어떠세요? 상당히 지금 봐도 고급스러운 잔들이 천마총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 이미 아라비아 상인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르죠. 유럽에서 가져왔을지 로마에서도 그런 상인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종은 그래야 앞에서 배우셨죠. 강계도 대왕 이름이 새겨진 호명 그릇.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뇌물마리간이거나 눌지마리간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신라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난대총 역시 출자형 형태의 금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황금 장식품, 그리고 유리병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 돌무지 덧널 무덤, 방이 없으니까 벽화는 없다. 이거 유념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천마도 벽화 아니라고 했죠. 규모가 아주 거대합니다. 언덕이에요. 언덕 완전히. 조금 과장하면 야산입니다. 도굴이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신라의 유물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굴시돌박 무덤부터는 유물이 또 많이 도굴이 되죠. 돌로 널방과 넓게 흙으로 덮은 건 아까 고려 백제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통일신라 굴시돌박 무덤은요, 김유신묘, 둘레돌, 여기 돌 보면 여기 둘레돌, 그죠? 본문 위에 돌을 둘렀고, 12지신, 도교의 영향인데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김유신 이후 왕릉의 둘레돌을 둘렀기 때문에 김유신이 사실상 신라에서, 통일신라에서는 왕의 대우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도 그럴 것이, 김유신 후원을 받아서 김유신 여자 동생과 결혼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한편 그 무속신앙에서는요, 김유신이 죽어서 천신, 그리고 문무왕이 죽어서 해신이 된 걸로 본다고 했는데, 이 문무왕묘 대항암입니다. 수중릉이죠. 동해 울산 앞에서 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쪽에 바위섬이 보이는데 그 바위섬 안에 안장을 했다는 건데요. 문무왕은 해신이 돼요. 왜구를 맞겠다. 그래서 김유신하고 문무왕 두 분이 우리 무속신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왕은 바로 이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이 수중릉 앞에 언덕 쪽에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 가문사를 건립했습니다. 만파식적의 평화전서라고 연결이 되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니까 동해 바닷물이 가문사 밑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 또는 아버지의 해신, 해용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해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배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문사에는 탑도 남아있는데 요거 탑편에서 한번 또 얘기해 드리죠. 네, 문무왕 수중릉. 현재는 이렇게
위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작은 연결 다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음 동해신라 하대 여전히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요. 괴름 그래 여기 잘 보면 안에 둘레돌이 있는 가운데 서역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능은 또 드물게 원성왕의 무덤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왔었거든요. 승탑은 부도라고도 하죠. 선종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화장한 다음에 나오는 사리를 앉혀 있는데 팔각 원당형이 기본형이니까 사각 원당형이 기본형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매우 화려합니다. 검소하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철감선사 도윤의 사리를 안치했다. 팔각 원당형이다. 어떠세요? 이 돌을 깎아서 저렇게 정교하게 만든 건 일반적으로 일단 통일신라 중대가 조형예술이 제일 발달하고 하대는 세트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부도만큼은 예외적으로 통일신라 하대부터 나온 것이지만 상당히 뛰어난 국보 구문화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의 고분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이게 정예공주 무덤이죠. 고려 양식인데 벽화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굴식 돌방 무덤 벽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모조림 구조가 있다. 전효공주 무덤은 벽돌 무덤인데 당나라 양식이지만 벽화가 있어요. 문여왕릉은 벽화가 없었죠. 문여왕릉은 남조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나 전효공주의 벽돌 무덤은 그때는 남조가 없고 당나라이기 때문에 당나라 양식으로 벽화가 있다. 그리고 천장에 모조림 구조가 있다. 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효공주 벽돌 무덤 자체는 당나라 양식이지만 모조림 구조는 고려 양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효공주 무덤에도 이와 같은 모조림 구조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무덤 주인공에 관한 기록 묘지명이 발견되었는데요. 한문으로 4글자, 6글자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 사조 별여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문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예공주는 만주의 육정산 고분군이라고 하는 지역에 출토되었고요. 정효공주 무덤은 용두산 고분군에 있습니다. 한편 정예공주 무덤은 돌사자상, 상당히 귀여운 형태의 그러나 조금은 무섭게 생긴 사자상이 있는데 정예공주, 정효공주 함께 비교하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사람 다 8세기 후반 문왕의 딸이죠. 두 무덤을 통해 8세기 후반 발해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볼까요? 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고대 사상과 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 고분을 총정리했습니다. 핵심 단어 고구려, 돌머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백제 돌무지 무덤, 벽돌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통일신라 12지신상 승탑, 발해 굴식 돌방 무덤, 벽돌 무덤 네 칸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서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시간 있으실 때 한두 번 더 들으시고요. 우리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중요한데요. 한국사 능력시험 기출문제 풀이에서 함께 또 만나서 관련된 문제 설명드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음 카페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가셔서 정예연 가입도 좀 하시고 네 여러분들 또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선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